예. 조국은 쏙 빠진 반성문 2위, 사전투표는 이겼다는 정청래 의원 5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이 보궐선거 참패를 수습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재선 의원들이 어제 긴급 모임을 갖고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요, 애초 저희가 만나봤던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내부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조국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조국 문제의식들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지 이견은 아니고. 조국 사태에 대한 얘기는 나온 거는 맞다고 하시는데. 조국 사태는 개개인의 생각이 좀 틀리니까. 민주당 내부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반성문 여러 가지 좀 쓰고 있는데 참패 때문에. 근데 조국 전 장관 얘기가 이제 좀 쏙 들어간 겁니까? 제가 지금의 민주당 상황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반성문을 썼다 지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초선 의원 5명이 저는 이 초선 의원들도 이전부터 쓴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탑10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2030이 민감한 공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열성 친문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위도 하고 문자 폭탄도 보내고 당원 게시판도 엄청난 글들이 쏟아졌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오히려 중진들이 놀라서 사실상 이 반성문을 지우개로 지우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하면서 시대 정신이 공정이라고 말했는데 예. 이 공정이라는 시대 정신을 민주당이 놓치게 된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은 공정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조국 전 장관 사태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면 보수 정당에서 탄핵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뭔가 미래 정신을 논할 수 없는 것처럼 민주당 역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미래 세대나 공정에 대해서 2030과 대화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이 계속 또 유보 상태로 머물러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보자면 결국 뉴스공장 진행하는 김어준 씨 말대로 됐죠. 김어준 씨가 조국 사태 같은 경우는 2년 전 일이다. 지금 와서 그걸 꺼내는 건 게으른 일이라고 아주 비판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 3선 이상 의원들, 중진 이상 의원들 초재선 모임에서 공식 성명문에 조국이라는 이름 2글자 빼버린 건 글쎄요.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과연 회초리를 맞고 반성하려는 태도인지 아니면 반성하려다가 열성 지지자들과 김어준 씨 말에 깜짝 놀라서 다시 반성문을 지우고 있는 건 아닌지 후자로 민주당을 바라볼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한 초선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이슈 꺼냈다가 한 5,000건 넘게 항의 문자 전화를 받았다고도 하던데 그럼 이게 결국은 반성문에 조국 전 장관 빠졌다. 그럼 또 한 번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건 아닌지 내부에서도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반성문에 지금 빠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당 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요. 이 문제도 문제가 있다면 논의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선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해 봐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들 앞에 사과할 부분, 반성문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이슈가 됐든 예외의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됐든. 물론 저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고요. 이게 친문이 강경파가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잘못한 부분들에서 반성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지막에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예. 저는 이 민주당 주류가 반성문을 쓰다 말고 열성 지지자들의 반응에 놀라서 조국이라는 이름을 지운 건 안 싸워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새누리당을 떠올려 보면 박근혜 정부 권력이 살아있을 때 비박들이 참 열심히 싸웠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정부 지지율 높을 때 비주류라고 문재인 정부에 쓴소리했던 의원들 조금 밖에 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4명의 입지도 상당히 지금 고립무원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정부를 상대로, 권력을 상대로 쓴소리를 해본 적 없는 온실속 화초와 같은 초선들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뭐라 하고 3선 이상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썼던 반성문 바로 지울 수밖에 없는, 싸워본 경험이 없는 민주당 초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조국 전 장관을 바라보는 시각을 두고도 여러 가지 생각차는 있고 이걸 누군가는 내홍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에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그런데 새 지도부 선거에서도 윤호중 의원을 비롯한 친문 인사들이 줄줄이 출마하면서 비주류에서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 식구들도 다 인권 있고 인격이 있어요. 예? 저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사과하세요. 사과할 일 아닙니다. 예? 무슨 권한으로 그걸 말씀하십니까? 제가 보좌관 선배로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현정 의원이 네. 삼선의 정청래 의원이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른다는 보도가 꽤 나오는데 네.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왜 그럴까요? 참 선거 당일날은 반성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되어가는 모습은 이 지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저는 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윤호중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윤호중 지금 법사위원장은 이번 선거 패배에 직접적인 저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사위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야당이 맡아왔었거든요. 만약 여당일 때.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여당이 법사위까지 다 해버렸잖아요. 자, 근데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정말 불통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법사위 아마 대표적으로 좀 전에 화면도 보셨지만 이번 모든 사태가 사실은 보면 법사위에서 출발을 했어요. 법사위에서 조국 사태도 거기서 논의가 됐고요. 또 이번에 법안 통과 강행한 것도 다 법사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호중 지금 법사위원장이에요. 또 지난 선거 운동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당을 상대로 해서 야당 후보한테 제가 참 방송으로도 할 수 없는 쓰레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을 쓰레기 분리수거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분이 지금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예요. 자, 저분이 원내대표 되시면 야당 원내대표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야당을 그렇게 비하한 분인데 이 대화 파트너로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간다? 이거는 뭐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죠. 솔직히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너무 솔직하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뭐 정청래 의원이 윤호중 법사위원장보다 좀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 보여줬던 정치적 행태를 보면 더 강경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윤호중, 정청래 이 라인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지금 여당은 더 밀어붙이겠다. 지금 우리가 겉으로 말은 반성을 하지만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라는 판단 속에서 더 밀어붙이겠다는 실질적인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잠시 뒤에 좀 들어볼 텐데요. 조응천, 박용진 의원 같은 쇄신파 쪽에서는 이런 지도부가 뽑힌다면 민주당의 성찰 분위기와는 완전히 배치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의 오늘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개혁하자. 말자. 이거는 그 답이 아니거든요. 개혁은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처럼 개혁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잘못된 거 고치자 이런 거거든요. 또 중단 없는 개혁,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 이것은 국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든 싫든 그것은 가야 될 길이다. 잘못된 거 고치자는 것이 개혁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끝나는 뜻을 일단 정청래 의원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 의원님, 오늘 정청래 의원의 발언 중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본인 지역구인 것 같은데 마포 지역구 사전투표는 박영선 후보가 이겼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게 지금 뒷말을 좀 낳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전투표가요. 그 관내 사전투표랑 관외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관외는 흔히 알고 계시는 이 봉투에 넣는 형태의 투표고, 그러니까 지역 밖에서 하는 투표인데 이것은 동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합산을 했다는 것도 일부 결과에 불과한 것이고, 저는 궁극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속한 마포구에서 박영선 후보의 득표율은 40.66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노선을 그대로 가져가시면은 내년에 지방선거도 나중에 정청래 의원 다시 총선 나오셔도 그게 기반 지지율이라는 것인데, 그럼 위기감을 느끼고 변화를 추구하셔야 될 시점에 사전투표를 이겼다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왜 이런 통계를 제시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요. 예. 최지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오늘 야당의 한 인사 김근식 실장은 본투표에서 사전투표를 압도할 정도로 민주당의 패배에 처리를 유권자는 국민이 아닌가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일단 사전투표든 현장투표든 진 건 진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게 뭐 사전에서 이겼고 나중에 현장 투표에서 졌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투표에서 진 거 분명하고 그건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한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 여기서는 이거 저기서는 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도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오만하게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청래 의원에게요? 그런 발언이,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거의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봐요. 이건 증거고, 진 선거에서 국민이나 서울 시민이 또는 부산 시민이 심판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사전투표에서는 이겼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나 보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오만하게 비춰질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말이다.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이현정 의원님은 차기 법사위원장에 만약에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정청래 의원이 유력하고 이어받을 수 있다. 이게 좀 야당에게 해보자는 거 아니냐라고 분석하셨는데 최 교수님은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정청래 의원이 그 전에 하는 행동이나 뭐 태도로 봤을 때 강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비춰질 수 있는데 뭐 법사위원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상임위원장은 어쨌든 중립적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뭐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 정청래 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립을 지키면서 잘 진행을 해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도 좋게 보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더 많을 텐데요. 이런 여론을 두고 여야는 오늘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세훈 그 시장이 아픈 주제를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TBS가 원래 언론 자유 선거방송, 정치방송하라고 만들어진 방송이 아닙니다. 서울시 예산에 들어갑니다. 본인이 원래 하시던 그 개인 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돌아가시면 되지. 아마 보궐선거 이후에 가장 많은 얘기거리가 나오는 게 김어준 씨 방송인 듯한데,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오후 5시 기준으로 24만 명이 됐으니까 청와대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내놔야 될 텐데, 물론 뭐 예상대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만 꽤 이 논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답변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거는 TBS 재단에서 일임하는 문제다.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다. 이 정도 답변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 별도 입장은 없다는 TBS의 이 무입장이 저는 서울 시민들 보기에 상당히 오만해 보일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설령 김어준 씨를 교체하거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는다 해도 이 정도로 단기간에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국민청원을 하고 선거 기간 내내 끊임없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줄을 이었다면 최소한 TBS 입장에서 왜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숙고해 보겠다.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 정도의 입장문은 나오는 게 서울 시민을 향해서 고개 숙이는 자세 아닌가요? 아무 입장이 없다는 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김어준 씨 계속 밀고 가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교체하라 마라가 아니라 저런 입장 자체가 저는 시민들 보기에 굉장히 오만해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무적으로는 김어준 씨 그냥 진행시키는 게 낫다는 말도 나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극단적인 강성 지지층만 결집시키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원칙으로 돌아가면 서울 시민의 세금이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사기 방심이 출범 이후에 무려 6차례나 제재를 받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TBS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지 다른 방송국이나 종편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6번 정도 제재받으면요 프로그램 폐지가 안 되더라도 출연자는 다 출연 정지 먹고 진행자 교체됩니다. 공평성 있게 형평성 있게 뉴스 공장을 TBS가 처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의원님요. 기본적으로요. 저는 그 공영방송에 준하는 방송이라고 한다면은요. 이번에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희 당의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TBS에 대해 가지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약으로 걸었고 57%라는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런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통방송이 교통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사기능 대신에 만약 김어준 씨가 진행하고 싶으시면은 교통기능을 강화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게 시민의 뜻이고요.
요즘 유행하는 블랙박스 프로그램 같은 거 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뭐 사고 나면은 냄새가 난다, 음모론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민의가 확인된 것은 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공영방송이겠습니까? 냄새난다 음모론까지는 아니, 본인 키워드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김어준 씨 방송에 좀 교통기능을 충실했으면 좋겠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간 김어준 씨 방송 얘기는 여기까지고요.